자, 오늘은요. 슬로바키아 언론인 살해 사건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퀴벌레 중에 제일 느린 벌레죠. 아니요, 그러지 마요. 슬로바키아. 아니야? 아이, 시작부터 잘 안 맥힌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안 돼요. 사람을 들어오자마자 쫓아내려고. 예. 자, 슬로바키아라고 하면은 조금, 어느 나라지 싶으실 텐데, 예전에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는 생각이 나시죠? 예. 원래 그 1918년에 체코인들과 슬로바키아인들이 함께 만든 나라가 체코슬로바키아고요. 냉전 시대 때 소련의 위성국으로 있다가 이제 소련이 1989년에 해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체코슬로바키아도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3년에 굉장히 평화롭게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이제 분리 독립한다라고 해가지고 분리 독립한 잘 같이 살려다 굳이 왜 나눴을까요? 뭐 어차피 사이즈가 거기서 거긴데 나누나 합치나? 이유가 있겠죠. 예. 네. 뭐 굳이 왜 그걸 가지고 뭐 왜 그랬냐는 별로 궁금하진 않지만 하여튼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나눠지게 되면서 네. 우리 이제 그 이상하게 체코는 많이 기억을 하는데 슬로바키아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조금 상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을 뭐 계기로 슬로바키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사실은 제가 오늘 어떤 내용을 가져왔냐면은 2018년 2월에 슬로바키아의 언론인이 약혼녀랑 집에 있다가 총에 맞아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언론인 살해 사건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당시 굉장히 정치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썼던 탐사 보도 전문 기자였던 거예요. 아하. 네. 정의로운 언론인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20대였어요. 네.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인데 또 젊은 그 천연기념물 같은 기자 한 명이 또 돌아가셨군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는 또 슬로바키아 정치권과 이탈리아 마피아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기사를 작성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이제 취재를 하던 중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렇게 위협도 많이 받았겠죠. 자, 그래서 언론인이 처음에는 살해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슬로바키아 현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던 언론인이네?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조사를 요구를 해요. 조사를 요구를 해서 그 내용을 파고 받아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슬로바키아 정치 스캔들로 비화가 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슬로바키아 최고의 재벌 기업 10개를 겁도 없이 통째로 몰아가지고 탐사 기사를 한꺼번에 쓰고 있었던 거지. 너무 많이 벌린 거야, 사실. 네. 그렇게 말하지 마요. 왜냐하면 기자의 본분은 진실을 파악하는 거고 진실을 쫓아서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차원에서 충분히 자기가 취재한 내용을 물론 정확한 진실만을 보도하는 게 기자의 본분이고 이분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걸 파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정치인, 사법부, 심지어 경찰, 기업가 연결 안 된 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죽였느냐? 요 중심에 코치네르라는 기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슬로바키아 내에서 10여 개의 기업을 거느린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 재벌? 그렇지. 그러니까 삼성급의 재벌. 그렇게 대놓고 그 SS를 들먹이고 그러시죠. 아니 이해하기 쉬우시라고요. 그 정도 돈 많은 급의. 재벌 총수죠. 네. 예, 그 정도 급의. 예. 근데 이 돈 많은 재벌 총수가 직접 했어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하자면 청부를 하거나 딴 사람 시키지 본인이 직접 가서 저지르지 않았을 거 아니야. 저기 한 무슨 그룹에 있는 회장님은 네. 본인들이 직접 그 셀프로 빠따치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봤을 때 약간 교양미가 없어.
아니지, 손맛을 아는 거지. 이런 거 손맛을 아는 사람들은 못 끊어. 자기 직접 해야지 청부하는 거 못 하거든. 네, 이 마리안 코치네르가 직접 사주를 한 건 아니고요. 이 분의 이제 일을 봐주는 어떤 여성 통역사가 있었어요. 응? 네. 요 분이 이제 사주를 받아가지고 요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제 살인 청부를 한 거죠. 네.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밝혀지는데요. 자, 문제는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사람이, 이 기업가가 아니 이 기업가와 함께 일하는 그 통역사가 무슨 이유로 무슨 원한이 있다고 이 언론인을 살해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리안 코치네르라는 이 기업가가 이 회장이 총수가 한 거다라는 시킨 얘기가 거다라고 나서, 네. 직접 총을 쐈던 전직 군인이 증언을 실토를 했죠. 하죠. 네. 증언을 자백을 했죠. 했어. 네. 그래서 본인은 유죄를 인정받고 23년형을 받았어.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으로 사실 약간 감형이 됐어요. 응.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소가 됐어요. 그러나 지난 3일에 판결이 나왔는데 범죄는 저질러졌지만 마리안 코치네르가 살해를 지시했다는 점을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수증 받아놓고 녹취록 있고 막 이래 아니지 그래도 뭐 충분히 빠져나왔을 거긴 하지만 왜 예전에 성완종 회장이 그렇게 녹취록 남겨놓고 그다음에 메모 남겨놓고 다 이름 다 했는데 있어도 네, 다 그분들 중에서 처벌받은 분이 있나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 네. 그 데자뷰가 한국에 많아가지고 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한국에 계시는 정말 무고할 것으로 법적으로 추정되는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은 네. 전혀 무고하신 분들일 것이다. 저는 국제정치평론가입니다. 한국 네. 사법부의 판단을 믿는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네, 저는 네. 국제정치평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내정치평론은 안 합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저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네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다만 이 사람의 집에서 총탄 60발이 발견된 점을 인정해서 불법 무기 소지죄로 약 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를 했을 뿐입니다. 딴 걸로. 딴 걸로요. 살해죄 아닌 다른 걸로 해서 처벌은 받았다라고 하는 네. 최소한의 상책위는 남겨주는. 네. 네. 거기나 여기나 사법부 다 똑같아. 기술이 네. 똑같네. 매뉴얼이 돈다니까. 그래서 네.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나 그때 벌금 냈잖아. 나 다 죄값 치렀어. 네. 요런 매뉴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시 사실은 물론 당연히 검사는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근데 항소를 했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슬로바키아 어떤 정치적인 상황상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너무 거물급이야. 왜냐면 이 사람이 단순하게 이 개인 비리만 판 것뿐만이 아니라 네. 정치인들과 정권에 관련된 비리도. 근데 도대체 20대 기자가 어디에 이렇게 안테나가 뻗쳐가지고 이 많은 정보들을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살해 당사자로 의심받는 마르체크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본인이 기자한테 협박당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코치네르가 나를 비리 혐의를 해갖고 협박을 했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 되다 보면 내가 솔직히 개인적인 오피셜인데 20대 기자가 이 정도의 안테나에 이 정도의 배짱 좋은 짓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도 평범한 기자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좀 해보기는 해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그만큼 슬로바키아가 썩을 대로 썩었다. 그렇다고 봐야죠. 네, 네. 사실은 썩을 대로 썩었다. 그래서 너무나 대놓고 이런 나쁜 짓들을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했다.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내지는 못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치권 인사들이 얼마나 추악한 짓까지 하냐면은 뭐 당연히 기업가들로부터 돈 받는 건 당연히 받는 거고 유럽연합이 보조금을 줘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에 분담금을 내죠. 근데 그 분담금이 각자 그 나라의 인구수라든지 경제 규모와 관련해 가지고 분담금이 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영국이 좀 많이 내는 경향이 있죠. 그럼 이렇게 거둔 분담금을 유럽연합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면 동유럽이라든지 남유럽 쪽에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농업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는 나라들에 사실은 많이 가는데 이렇게 들어온 보조금을 또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걸 또 빼돌리는데 슬로바키아 정치인들이 요 돈에 또 눈독을 들여가지고 자국민들,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보조금을 착복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장 쿠치악이라는 살해당한 언론인이 보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개인 사업가를 꾸준히 협박을 하고 이제 한 9차례 이상 이미 기사를 썼어요. 이 기업가한테 당할 만치 당한 거야. 얘한테 시달릴 만큼 시달린 건데 이걸 다 당하고 살해 협박을 해서 살해를 했다라는 이 배경 이면에는 이 기자가 준비하고 있었던 쿠치아 기자가 준비하고 있었던 가장 큰 내용이 EU에서 보내준 보조금, 아까 말한 보조금을 정부가 어떻게 빼먹었는가. 그리고 정부 기관들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어떤 방식으로 탈세를 해가지고 그렇죠. 빼먹었는가. 그리고 이탈리아 마피아들한테 돈을 받고 어떠한 정치적인 편의를 제공하는가. 요런 사실상의 정권 핵심이 흔들릴 수 있는 내용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보도, 자료, 그 다음에 뭐 준비되어 있었던 내용들이 이 사례와 함께 한꺼번에 없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아까 그 털려버린 기업가, 자꾸 이름. 마리안 코치네르. 마리안 코치네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털릴 만큼 다 털렸어, 얘한테. 협박까지 받았다고 할 만큼 아주 그냥 몇 년 동안 9차례에 걸쳐서 기사를 실컷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얘한테는 새로운 증거가 없어. 개인적인 복수라고 하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사라지면서 없어진 의혹. EU에서의 보조금 탈취 의혹이라든지 마피아하고 결탁 의혹 같은 것들은 지금 있는 내각 자체, 정권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거든. 그렇죠. 이게 묻혀버렸다는 거야, 이 사례로.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취재하던 대상에 당시에 로베르토 피코 총리를 비롯해서 측근 등 여권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베르토 칼리나크 내무장관과 로베르토 피코 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퇴를 하면서 후임자로 자신과 같은 소속인 사회민주당 소속의 이 페테르 펠레그리니, 그러니까 부총리를 지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밥에 같은 나무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베가 앉으면서 아소다루를 내세우지만 내가 뒤에서 상황 정치하겠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슬로바키아에서 엄청난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많이 대규모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파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 연관이 되냐면은 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 이 코치네르하고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사임장을 제출하기도 했고요. 판사도 엮었고. 예, 판사도 엮였고 그 당시에 그 검사도 엮였고 뿐만 아니라 이 법무부 장관도 이 코치네르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게 알려져가지고 사임을 하고요. 예. 이러면은 저 기업가한테 청구받은 걸로 하고 네가 정리해라 라고 증언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네요. 이 정도 된다 보면. 네. 네. 자, 그래가지고 그 집권 여당에 워낙 그 쟁쟁한 뭐 장관들까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반정부 시위 일어나고 하니까 어쨌든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뒤로 나앉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지난해에 그 대선이 치러졌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당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야당 후보, 그러니까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물론 슬로바키아는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예. 별 힘 없잖아요. 힘은 없어요. 네, 대통령은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국민들이 일단 대통령을 바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고요. 지금부터 송작가TV 협찬 광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다시마 전복에서 추석 선물 세트를 제가 꼭 출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준비 중이시라고. 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를 제작을 하셨어요. 오, 대박. 예, 킬로그램 단위는 비슷해요. 달 사이즈가 얼마나 굵은 걸 쓰느냐에 따라서 세트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 사이즈는 드려야 기본적으로 선물이지 않겠느냐. 한 마리당 120g이 넘는 중량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 크다. 네, 다시마 전복 선물용으로 필요하신 분들 이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010-8302-1147번입니다. 네, 이걸로 하셔가지고 010-8302-1147번입니다. 마리당 60g부터 시작해서 80g, 100g, 120g 이렇게 개별 중량들이 있어요. 주문 받고 그날 작업해서 그 다음날 배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얼음물에 넣어서 기절시켜가지고 생생한 상태로 보내드린다고 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상온에다 놔두면 살아나서 여러분들의 손바닥을 간질간질 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활전복이 간다. 게다가 지난 2월 총선에서도 이 사회민주당, 그러니까 그 언론인 사례와 연관된 사회민주당 소속이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총선에서는 중도 우파 정당인 보통 사람들과 독립적 인격이라는 정당이 25%를 득표해서 제1당에 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당이라든지 총리가 바뀐 상황이긴 합니다. 바뀐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대통령 한 명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는다고요. 사법부가 안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판결을 계속. 이건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네. 슬로바키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국제정치평론가예요. 네, 사법부가 안 바뀐 거야. 여러분들이 괜히 그 데자뷰를 대한민국에서 느끼면서 어떤 이름들을 떠올리는 건 저희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뇌리 안에서 생각하시는 거고, 아무튼 이 나라도 이 젊은 기자의 희생으로 인해 갖고 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건 야당이 대선 승리를 하면서 정치가 바뀌었는데 네. 하나도 개혁이 안 되고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법부 적폐 세력이 그대로야. 그러니까 사법부가 사실 법을 좌지우지하는 하군. 입장에서 사실 제일 개혁하기 힘든 애들이라는 거야. 이건 진짜 문제야. 저는 슬로바키아의 사법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대통령이 바뀌고 총선에서 그 뇌물 사건과 연계된 그 부패 스캔들에 얽혀있는 사회민주당이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내놓는 판결을 꼬라지를 보시라고요. 무죄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멀쩡히 증언도 나왔고 증거도 발견이 됐고 정황상 증거도 충분히 이 사람이 이 언론인 사례에 사주를 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냈잖아요. 이건 뭐다? 사법부가 썩을 대로 썩었다. 6개월 동안 아무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사법부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게 결국 이걸 이제 벨벳 혁명이라고 해요. 슬로바키아에서는 이 벨벳 혁명을 이뤄낼 수 있었던 그 죽음을 말하자면 그 죽음으로써 이 정권의 비리를 고발했던 이 기자의 죽음으로 이 선거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사인에 대해서 이거를 정치적인 스캔들로 몰지 않고 심지어 무죄 선고까지 내리는 이런 패양무도한 짓거리들 사법부가 하고 있다는 거지. 벨벳 혁명이란 1989년 첼로슬로바키아의 민주화를 이끈 혁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장서서 이 민주화 혁명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동유럽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코 상원 의장이 대만에 가서 나는 대만인이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또 중국 정부가 붕가붕가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이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 자체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았던 나라예요. 근데 이게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뉘어지면서 체코는 최대한 그런 민주 쪽에 조금 더 민주적인 시스템이 정착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슬로바키아는 사실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국민들의 힘으로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정권을
바꿨지만 사법부가 수십 년간 이 적폐 세력들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내놓는 판결들은 국민들의 열망을 전혀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건 왜? 사법부가 썩었으니까. 슬로바키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썩은 사법부를 권력이 이겨내질 못해요. 그렇죠. 모든 법이 그래요. 법을 만든 놈, 법을 집행하는 놈, 그리고 그 법을 초월하는 놈들한테는 맥히지가 않아.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게 서민이나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그렇죠. 게 아니라 이 법을 만들고 운영하고 집행하는 애들의 이용에 따라서 마음대로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근대 사법제도라는 거죠. 이러려면 법을 왜 만들었어? 이 법 자체가 정의로운 구현이 안 되는데 일정 등급 위로 올라가는 사람한테는 전혀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계급이 높으면 전혀 안 되는 거고 법 자체를 집행하고 있는 법관들이나 그 법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경찰관들 자체는 어떠한 탈법이나 나쁜 짓에도 다 빼줘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정치인, 사법부, 경찰, 기업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회 곳곳에서 다 썩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투표로 정권을 바꾸어도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내각을 바꾸어도 그 내각의 힘으로 이 법비들 법으로 빌어먹는 도적들을 척결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해낼 수 있으려고 하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그렇죠. 그리고 정권을 쥐고 있는 통수권자의 의지 네. 그리고 여기에 협조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많은 관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되고 투철한 전쟁과 오랜 기간 동안의 갈등을 겪어야만 이게 달성될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 이걸 성공한 나라가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공수처의 출범과 우리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죠. 어허! 네. 경고! 지금 국제정치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슬로바키아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요. 그냥 슬로바키아는 지금까지는 잘 안 됐다. 네. 라는 선으로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저는 네. 좀 걱정되는 게 이 슬로바키아 국민들이 굉장히 대규모로 반정부 시위를 벌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을 바꿨고 총선에서 정당을 갈아치웠잖아요. 여당을, 집권 여당을. 근데 문제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은 부분에 혹시라도 절망을 하고 슬로바키아 국민들이 포기해버릴까 봐. 그렇지. 저는 사실 그러면 이 언론인의 죽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못 바뀌는 거거든요. 힘이 없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투표를 통해서 집권 여당을 바꿨죠. 자,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난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알아서 바꿔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희가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우리의 방심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지켜봤고요. 그렇죠. 자,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 저항을 겪어본 무리들이 그 국민의 저항을 다시 안 받기 위해서 얼마나 폭압적이고 잔인하고 교묘한 술책들을 벌이고 있는지 거기에 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체코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각오로 자꾸 또 국내 얘기를 하게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슬로바키아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각오를 다져주셔야겠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하고 슬로베니아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슬로베니아는 조금 더 중앙 쪽에 유럽의 중앙 쪽에 있는 나라인데 슬로바키아는 치안도 안 좋고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슬로바키아 쪽은 여행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뭐 여행을 안 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유고슬라비아 안에 그 연방 안에 있던 국가에서 독립을 해 나온 나라거든요. 이 나라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슬로베니아는 치안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하고 슬로베니아는 살짝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체코 얘기했는데 왠지 아니요, 슬로바키아라고요. 슬로바키아 얘기했는데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는 달라요. 체코는 축구를 잘하고 체흐가 있어요. 네. 네. 자, 거기까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같이 속해 있었어요. 근데 핍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1918년에 체코인하고 슬로바키아인하고 으쌰 우리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자. 이래가지고 딱 뛰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로 꽤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 소련이 해체하면서 체코슬로바키아도 독립을 하게 됐죠. 소련으로부터 영향력에서 이제 벗어나서 벨벳 혁명이라는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서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주화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그에 비해서 국민들이 얻어낸 개혁은 없었다. 크지 않다. 네. 크지 사실상 않다. 없었다. 그리고 1993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굉장히 평화롭게 분리독립을 해서 지금의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됐다.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렸습니다.